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뜯어볼 이 분석 자료들의 첫 페이지를 딱 넘기자마자 아주 강렬한 숫자 하나가 시선을 확 사로잡습니다. 네, 바로 코스피 5,500이죠. 맞습니다. 2026년 3월 10일 드디어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이 전임미답의 고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은 그저 주가가 올랐다 하고 보도하는 단순한 뉴스 기사들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시장 가장 깊은 곳에서 거대한 자본이 대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또 글로벌 지정학적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아주 정밀하게 포착한 전략 분석 리포트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복잡한 상황을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이 심층 탐구의 미션은 이번 상승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이 K자산 전체에 대한 역사적인 재평가, 그러니까 리레이팅의 시작점이라는 걸 완벽히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실전 전략을 취해야 할지 리포트의 행간을 읽어내는 게 핵심이겠죠. 좋습니다. 먼저 거시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리포트의 첫 번째 챕터를 보면 이번 폭등의 기저에 깔린 거대한 지정학적 이벤트를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격적인 종전 시사 발언, 그리고 G7 국가들의 비총류 방출 공조라는 정책적 결단이 있었죠. 맞아. 이 팩트가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꿔놨습니다. 그 극단적인 공포에 질려있던 시장이 단숨에 매수 우위의 승부처로 변했는데 리포트는 이 현상의 핵심 동력을 평균 회기로 꽂고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맥락입니까? 시장이 비이성적인 공포에 짓눌려 있을 때 나타나는 그 전형적인 밸류에이션 왜곡 현상이 드디어 해소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강력한 촉매제가 된 건 맞는데요. 그 이전의 코스피 시장 자체가 펀더멘탈 대비해서 지독한 저평가 구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죠. PER 기준으로 겨우 8배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기업들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쌌던 짓이거든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라는 무거운 압박이 딱 사라지니까 한계까지 꾹 눌려있던 용수철이 튀어오르듯 강력한 평균 회귀 에너지가 분출된 겁니다. 억눌렸던 용수철이 튀어오른다. 아주 와닿는 표현이네요. 비정상적인 저평가 상태에서 원래 가치로 돌아가는 과정인데 눌려있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복원력의 속도와 강도가 엄청 같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용수철이 튀어오르면서 가장 먼저 지형을 바꾼 곳이 바로 에너지 시장입니다. 리포트 거시경제 파트를 보니까 국제 유가 80달러가 새로운 표준, 뉴 노멀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럴당 120달러를 막 터치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줬었잖아요. 제 말이요. 그게 단숨에 80달러대로 안정화됐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물류비나 원자재 조달 비용 같은 즉각적인 비용 인플레이션 압박을 덜어주는 핵심 요인인데 리포트를 꼼꼼히 보면 이걸 무조건적인 낙관으로 해석하지는 않더라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점이 바로 그겁니다. 금융시장의 가격 지표는 당장의 기대감을 반영해서 유가 80달러를 딱 찍었지만 실물 경제에는 항상 시차가 존재한다는 걸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죠. 실물 경제의 시차요. 네, 분석에 따르면 그 중동의 핵심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인 통항이나 원유 운송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약 3개월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격표는 바뀌었어도 당장 공장에 원유가 원활하게 공급되기까지는 병목 현상이 남아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따라서 정유나 석유화학 섹터의 경우 원재료 조달 차질 리스크가 아예 소멸된 게 아니라 여전히 잔존해 있다고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타당한 거죠. 가격의 선반영과 실물의 시차를 확실히 구별해야겠네요. 하지만 당장의 실물 공급 시차와는 별개로 유가 안정이 만들어낸 이 거시적인 나비 효과는 이미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들어왔다는 신호가 켜졌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미국 연준의 하반기 금리 인하 경로가 다시 명확해졌습니다. 게다가 중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에너지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수요가 폭발하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유가 하락 수혜를 넘어서서 LNG 운반선을 만드는 조선업이나 원전 섹터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불확실성의 핵심이었던 그 에너지 패러다임이 안정화되면서 자산 시장으로 유동성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진 셈이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한 글로벌 자본이 위험 자산, 즉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트리거 역할을 하거든요. 아주 자연스럽게 자본의 이동, 수급 트렌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네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등장합니다.
리포트에서 외국인 수급 데이터를 분석한 파트를 보면 굉장히 묘한 역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당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액 기준으로는 무려 1.1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로 순매수했거든요. 그런데 수량 기준으로 데이터를 뜯어보면 오히려 매도 우위, 그러니까 산 주식 개수보다 판 주식 개수가 더 많았습니다. 아,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쏟아부었는데 매수 수령은 마이너스다. 네, 그 미스테리죠. 이건 특정 대형주들의 자본이 극도로 집중되었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요. 이 현상을 리포트에서는 퀄리티 매수라는 키워드로 완벽하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본이 지금 한국 시장 전체를 무차별적으로 다 사들이는 게 아니에요. 금액은 막대한데 수량이 적다는 건 지수 영향력이 절대적이고 이익이 확실한 초대형 우량주들만 압축해서 담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사이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수세가 쏠렸죠. 여기에 더해서 K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도 이 퀄리티 매수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아, 최근에 로슈나 일라일릴리 같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잖아요. 네,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한국 반도체뿐만 아니라 한국 바이오의 전략적 가치까지 동시에 부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잘한 잔가지들은 다 쳐내고 확실한 펀더멘탈을 가진 핵심 자산으로만 자본을 재배치하는 질적으로 매우 우수한 수급 전환인 거죠. 시장 자본이 굉장히 영리하고 차갑게 움직이네요. 현물 시장 수급도 인상적이지만 파생상품 시장 데이터를 분석한 섹션을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시장 이면이 나옵니다. 선물지수 폭등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당일 선물 지수가 자그마치 6.6%나 폭등했어요. 여기서 가장 눈여겨볼 게 미결제 약정이 6만 계약 이상 급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시장에 하락할 거라고 베팅했던 공매도 세력들이 예상치 못한 매크로 호재가 터지니까 황급히 포지션을 청산하는 전형적인 항복 장세 아닙니까? 이른바 숏커버링이죠. 선물 시장에서 하락에 베팅했던 막대한 자본들이 손실을 틀어막으려고 시장가로 환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폭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게 맞습니다. 숏커버링 매수세가 지수를 위로 쏘아 올리고 그 상승이 또 다른 숏커버링을 부르는 연쇄 반응이 터진 겁니다. 정말 극적이네요. 덧붙이고 있어요. 당일 시장의 체결 강도가 97.58 수준으로 폭발적인 쇼커버링 이후에 다소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 일회성 이벤트가 소멸되고 나면 시장이 방향성을 탐색하면서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흥분해서 추격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지수가 어디서 튼튼하게 지지선을 형성하는지 한 발 물러서서 확인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파생 시장의 쇼커버링이 만든 거품이 거친 후에 진짜 진검승부를 대비해야 한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 매크로와 수급 흐름을 논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변수가 하나 더 있죠. 바로 환율입니다. 1,485원이 넘었죠. 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85.1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시장 공식대로라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높은 환율 구간에서는 외국연 자금의 대규모 이차를 걱정해야 맞잖아요. 과거에는 그랬죠. 그런데 지수는 5회로 5,500선을 돌파했습니다. 리포트는 이 환율의 역설을 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환율 상승이 곧 외국인의 환차손으로 이어져서 자본 유출을 부른다는 그 1차원적인 공식이 지금은 완전히 깨졌다는 걸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앞서 다룬 전쟁 종결이라는 거대한 매크로 환경의 반전이고요. 네, 두 번째이자 더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이익 성장세입니다.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즉 EPS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손 리스크를 그냥 완벽하게 압도해버린 겁니다. 아, 글로벌 자본 시각에서는 환차손을 감수하고서라도 한국 기업들 이익 성장성을 보면 지금이 무조건 매수적기라고 판단했다는 거네요. 게다가 향후 매크로가 안정돼서 환율이 1,300원대나 1,200원대로 하향 안정화되면 환차익까지 추가로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장기적인 인덱스 자금 유입을 기대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환율의 불리함을 기업의 압도적인 펀더멘털로 돌파해냈다. 이게 이번 K자산 릴레이팅의 진짜 동력이군요.
자, 지금까지 거시경제, 수급, 환율 짚어봤으니까 여러분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섹터 전략으로 화제를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네, 리포트는 반도체, 바이오, 방산과 조선, 그리고 가상자산 이렇게 4가지 핵심 섹터에 대한 비율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력 매수 의견이 나온 반도체 섹터 분석 논리부터 볼까요? 이 반도체 비중 확대 논리는 아주 간결하고 강력합니다. HBM이나 고용량 SSD 같은 AI 인프라 수요가 단순한 IT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설비 투자를 넘어섰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이 AI 인프라 구축은 지금 고금리냐 저금리냐를 따질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 기술 패권 경쟁에서의 완벽한 생존의 문제로 격상되었습니다. 아, 금리와 무관하게 무조건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비탄력적인 시장이 형성됐고 이 핵심 밸류 체인을 꽉 잡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당연히 역사적 전고점을 돌파할 강력한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게 리포트의 비유입니다. 비용 절감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거라면 금리가 얼마든 무조건 사야죠. 설득력이 엄청납니다. 다음으로 성장을 주도할 섹터로 꼽힌 바이오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글로벌 빅파마들 움직임이 크더라고요. 네, 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빅파마들이 무려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실제 집행하기로 확정지었습니다. 그냥 MOS징이 아니라 진짜 자본 투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10억 달러면 규모가 상당한데요. 특히 대전과 인천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CDMO, 즉 위탁 개발 생산 역량과 신약 파이프라인이 전면적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에 이어서 바이오 의약품의 글로벌 제조 허브로 한국이 확고하게 입지를 굳히는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한 거죠.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자본 움직임이 성장을 담보하고 있군요. 반면에 포지셔닝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야 할 섹터들도 보입니다. 방산과 조선 섹터는 방어적 관점을 혼합한 해칭 뷰를 제시했네요. 네, 종전시사라는 매크로 호재가 역설적으로 무기체계 수요에는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긴장이 풀리면 국방 예산 증가세가 꺾일 테니까요. 그래서 방산 섹터 단기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리포트가 주목하는 건 그다음 전쟁 이후의 패러다임입니다. 파괴된 인프라를 복구하기 위한 막대한 중동 재건 수요가 기계나 조선업까지 낙수 효과를 일으킬 거라는 점이죠. 아, 게다가 이번에 전 세계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맞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 LNG 운반선 발주와 친환경 인프라 확충으로 직결되니까요. 방산의 단기 약세 리스크를 에너지 안보 강화에 따른 조선업의 중장기 수혜로 상쇄하라는 균형 잡힌 전략입니다.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재건과 에너지 안보라는 메가 트렌드를 보라는 조언이네요. 마지막으로 대체 자산인 가상자산 시장 뷰도 흥미롭습니다. 비트코인 분석의 핵심 기술 지표가 하나 나오던데요. MBR Z스코어라는 지표를 바닥 확인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가격이 실제 투자자들이 매수한 평균 단가에 비해 얼마나 과대 혹은 과소평가되어 있는지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네. 분석에 따르면 이 지표가 역사적 저점 구간을 통과했습니다. 혹독한 조정을 거쳐 밸류에이션 매력이 극대화됐다는 뜻이죠. 게다가 비트코인이 투기성 자산을 넘어 디지털 금으로서의 안전자산 지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고 또 스테이블 코인 결제 생태계의 확장성까지 뒷받침되고 있다는 덤도 덧붙였죠. 네, 구조적 성장의 근거들을 아주 잘 짚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거시 환경부터 각 섹터 전략까지 시장의 거대한 축을 다 해부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 투자자들에게 요구하는 행동 지침이 리포트 결론부의 주니어 애널리스트에게 주는 제언이라는 형태로 아주 직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Worst is over, 즉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는 선언이죠. 네. 이 제언의 핵심은 금융 역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적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과거 수십 년 데이터를 보면 코스피 PER이 9배 미만으로 떨어진 극단적 저평가 구간에서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파는 매도 포지션은 통계적으로 거의 항상 오답이었습니다. 공포 매도는 항상 오답이었다. 네, 오늘 코스피 5,500시대 개막이 그 역사적 진리를 다시 증명해낸 셈이죠. 포트폴리오 운영할 때 항상 명심해야 할 원칙이네요. 그럼 실전 트레이딩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죠. 현물 주식 트레이더들에게는 어떤 액션 플랜을 권합니까? 현물은 앞서 말한 두 개의 확실한 엔진, 반도체와 바이오를 중심축으로 가져가되 종목 선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코스닥 액티브 ETF 같은 상품으로 분산하라고 조언합니다.
개별 기업 리스크는 줄이면서 섹터 전체 성장은 흡수하는 팁이죠. 아주 실용적이네요. 반면에 변동성이 큰 파생상품 트레이더들에게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요구하더라고요. 네, 파생 트레이더는 숏 커버링 이후의 순 고르기 장세에 대비해야 합니다. VIX 지수 하락 속도를 체크하면서 불마켓 스프레드 전략을 권하고 있죠. 상승장 이익은 좀 제한하더라도 콜옵션 매도 등을 통해 혹시 모를 하락 리스크와 프리미엄 비용을 방어하는 구조를 짜라는 아주 실전적인 조언입니다. 상승은 누리되 하단은 철저히 틀어막는다. 자, 오늘 심층탐구 요약해보겠습니다. 결국 쏟아지는 노이즈 속에서도 통계적 확신을 가지고 자리를 지키는 이른바 엉덩이 무거는 전략이 승리하는 국면이라는 걸 청취자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좋겠네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아는 걸 넘어선 행동이 필요합니다. 파생터 포지션이라면 상승장에 맞게 포트폴리오의 델타 값을 어떻게 리밸런싱할지 계산해 봐야 하고요. 현물 투자자라면 내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이번 재평가 국면에 부합하는지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네, 지식을 실전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하죠. 자,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여운이 남을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가 하반기 연준 금리 인하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과연 이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 안정에 따른 축포일까요? 아니면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긴급 처방일까요? 그 함수 관계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아주 예리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호재인지 침체의 신호탄인지에 따라 오늘 논의한 모든 전략의 전제 조건이 바뀔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AI 인프라 수요가 금리와 무관한 완벽한 생존의 문제라면 앞으로 다가올 하반기 경기 침체 논란 속에서 진정한 안전자산의 정의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과거의 금이나 달러를 넘어서 필수적으로 투자가 집행되는 AI 핵심 기업 주식이 새로운 안전자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번 주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보며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생각할 거리가 많은 화두네요.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이 빛을 발하기를 응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